44회 TAT 2급 소득세 파트 손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관계도에 대한 설명은 제가 93회 전산세무 2급 소득세 손풀이 시간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4월달 넘어가서 저도 이제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시험이 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시험을 계속 준비할지 아니면 이제 제가 그냥 다른 걸 이제 준비할지 판단을 할 시기가 될 텐데, 그때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론 강의서부터 올리면서 그때 이제 아예 정립을 해서 따로 이렇게 강의를 마련해 드릴게요. 지금은 93회 소득세 파트, 전산세무 2급 소득세 파트를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림은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저는 바로 풀이를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원등록 인적공제 대상자 구분하는 문제인데, 기본공제 대상자는요, 본인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되셨죠? 그리고 저는 입력해야 되는 걸 옆에다 필기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한부모인지 구분을 해주시고요. 부녀자인지 구분을 해주시고, 장애인인지, 경로단지, 그리고 세대주라면 세대주까지도.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메뉴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냥 세대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은 일단 세대주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그러고 아래 지문 봐도 누가 세대주입니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어. 다른 사람이 세대주라고. 다음, 그러고 부녀자는 남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고 이 사람은 지금 장애인이라고도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이가 지금 1980년생이시면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문제 풀어드리고 있죠. 2월달 시험이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30살? 40살이죠. 40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로자에 해당을 안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한부모인지 봐야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배우자는 민경호 씨인데 이혼을 했대요. 안타깝네요. 자, 이혼을 했대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 중에 이혼한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즉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서부터 12월까지 1년이시니까 12월 31일 시점에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혼했죠? 그럼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겠죠? 되셨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치시면 안 돼요, 배우자. 아셨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 적혀있는 사람들은 아예 입력조차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보이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한부모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마저 계속합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 판단하실 때 예외가 있죠. 어떤 사람? 사망하거나 장애치유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망이나 아니면 장애치유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치유, 사망 전날 혹은 장애치유 전날을 기준으로 이제 판정 시점을 잡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론 문제 푸실 때 전날이라는 말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저런 얘기 때문에 적어드린 거고, 그냥 실기 푸실 때는요, 올해 사망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올해까지는 살아있는 자로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되셨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올해 사망했습니다 라고 문제를 주어주면은 올해까지는 살아있는 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부모가 아니라 배우자 공제를 갖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작년에 사망했던 배우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배우자는 올해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부모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장애 치유도 마찬가지로 올해 장애 치유가 됐다면, 되셨죠? 올해까지는 장애인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저는 지우면서 계속 마저 갈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 멈춰놓고 하시고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배우자는 입력 안 할 거니까 엑셀을 마저 거놓을게요. 자, 그러고 본인은 무조건이고요. 다음에 배우자는 소득만 보면 되는데 지금 배우자는 없으니까, 자, 그 외의 자는요, 연령하고 소득을 다 봐야 돼요.
되셨죠? 요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전산세무 2급 93회 소득세 손풀이 시간에 자세히 했으니까 바로바로 구독하겠습니다. 자, 부부터 갈게요. 아빠 박영일 씨는요, 지금 태어난 연도가 50년생이에요. 되셨죠? 1950년생. 그러면은 2020에서 1950을 빼시면요, 나이가 70세예요. 되셨죠? 그럼 연령은 60세 이상이 맞죠? 그러고 박영일 씨는요,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맞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종합소득 금액, 다음에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다 더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만 원까지가 딱 커트겠죠? 그럼 이 사람은 연령도 맞고 소득도 맞으니까 가능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고 그 외의자는 옆에 거를 또 판단을 해주시면 좋은데, 장애인인지 경로자인지 자녀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 해당자인지 아니면 출생 입양자인지 세 가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자녀가 아니니까 요건 해당하실 필요가 없고요. 출생 입양도 아니고. 그래서 장애인이랑 경로자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부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고요. 다음에 경로자는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70세 이상인 자는 이제 100만 원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로자 공제에 해당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다음, 그리고 이미숙 씨가 있어요. 엄마 이미숙 씨는 1952년생이시거든요. 그럼 이제 나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2020에서 1951을 빼시게 되면은 나이가 68이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연령 요건은 통과를 합니다. 그 외에는 연령소득 봐야 되니까. 근데 뒤에 보시게 되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요, 장애인이시면은 연령을 볼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되셨죠? 장애인이면 소득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 계산은 굳이 지금 필요가 없었는데 경로자일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은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경로자도 아니죠. 70세 이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은 타지역 요양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라고 적혀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직계비속,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떨어져 살게 되면 사유가 있으시면 가능해요. 근데 사유 없이 그냥 뭐 미국에 살아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유가 있으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타 지역에 지금 요양 때문에 이제 따로서 떨어져 살고 있으시죠? 그리고 소득이 없죠? 그럼 이 사람 가능합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장애인 공제를 할 때 이제 뭐를 따지냐면은 장애인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도 번호를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1번이고요. 국가유공자가 2번이고요. 프로그램 입력 시에 중증 환자가 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라 그랬으니까 1번이라고 적어 놓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이제 지저분하니까 또 지우고 계속 보면은요. 자, 딸 얘기가 나오네요. 박수키 씨. 그래서 박수키 씨 같은 경우는요, 2015년생이래요. 그럼 이제 나이가 5살이겠네요. 2020-2015 하면은. 그럼 20세 이하는 나이가 맞아요. 근데 이자 소득이 지금 2,5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은행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이론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조건부 금융과세 소득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조건부 이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조건부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조건부 종합과세 이제 대상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종합과세가 돼요. 그리고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대상 자체가 소득금액 자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금액이 2,5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되셨죠? 다시 금융소득이 2천만,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가 될 텐데 지금 소득은 되셨죠? 그러고 이 사람은 지금 2천만 원 이하가 안 되니까 이 자체가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자 소득은 그 자체가 이자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갈게요. 그러고 금융소득 파트 같은 경우는 과세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갈라지시죠.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인지, 조건부 종합과세인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그건 이제 책에 적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실명 금융소득인지 등등등 해가지고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책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다음 박정희 씨 얘기가 있어요. 박정희 씨는 2011년생이시거든요. 그럼 박정희 씨는 2020년에서 2011을 빼면 나이가 9살이니까 연령 통과. 그러고 아래 보면요,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워보면은 박정희 씨는요 지금 소득이 없대요. 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이가 지금 9살이죠. 그러니까 7세 이상이 맞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고요. 다음에 출생이면 올해 출생한 사람은 아니죠. 다음 또 갑니다. 장애인이나 경로자라는 말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라서 자녀라고 적어줄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요게 자녀세액공제는 프로그램을 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손으로 다 쓰는 편이거든요. 손풀이를 할 때. 그래야 이제 놓치는 부분도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체크를 해줄 거고요. 이제 안 되는 사람도 저는 실기할 때 부로 입력을 할 거예요. 되셨죠? 근데 박수키 씨는 부로 칠 건데 이 배우자 민경욱 씨는 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아싸리 입력조차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셨죠? 그러고 마무리 판단으로 사무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에 보게 되면은 급여자료 입력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어디서 일하는 사람인지, 관리부 직원인지 생산부 직원인지부터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로 비과세 얘기가 나오는 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 멈춰놓고 보시면 되고, 저것만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라서 저것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안 들어가는 거는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기본급 얘기 나오셨죠? 그럼 기본급은 여기 없죠. 과세고요. 상여도 없어요. 과세고요. 육아수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요, 육아수당이 여기 있어요. 4번 자리에. 그래서 육아수당 같은 경우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사람, 키우고 있는 자녀가 있으시면은 비과세로 해당이 되시거든요. 월 10만원까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육아수당은 출산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매월 지급하고 있대요. 오케이, 그럼 비과세가 맞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비과세. 자, 다음 그러고 자가운전보조금 얘기가 있네요. 자, 자가운전보조금도 여기 있죠. 자가운전보조금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요건을 따지셔야 되는데, 차량이 본인 소유이고 종업원 소유이고, 다음에 직접 운전을 해서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다음에 업무 목적 사용하실 때 돈을 추가적으로 안 받고 월급에서 정산해서 같이 받으시면은, 되셨죠? 추가적으로 돈을 안 받고 월급 받을 때 같이 받으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돼요. 근데 본인 차량이 아니거나, 본인 차량이 아니라는 건 부인 소유 차량도 본인 차량이 아닌 거예요. 다만 부인 공동명의는 인정이 돼요. 공동명의로 해서 내 지분율이 들어가 있으면은 본인 차량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소유면은 내 차량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되셨죠? 월급 외 출장 갈 때 혹은 업무 사용할 때, 야 이거 너 업무에 써, 그리고 주유비 써, 그리고 돈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은 과세가 돼요. 되셨죠? 그래서 아래 세 가지에 해당을 하시게 되면은 과세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시내 출장 경비는 실비 정산으로서 직접 받고 있대요. 따로. 되셨죠? 그러니까 월급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외적으로 실비 정산을 따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가 되시는 거예요.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그리고 식대 얘기 있죠. 자, 식대 보시면은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식대를 받으면은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말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에 해당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다음 그러고 야간 근로수당은 그냥 비과세로 바로 때리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관리부 거는 과세예요. 이거 야간 근로 같은 경우는 생산직 직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세 비과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실기할 때도 얘기를 드릴 텐데, 프로그램에서 첫째 사원 등록을 가셔서, 되셨죠? 사원 등록을 가셔서 여기서 이제 설정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되셨죠?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얘기가 있고, 다음 두 번째, 저기서 아무리 설정을 해도
급여 자료에 월정액이 210만 원이 초과돼 버리게 되면, 되셨죠? 초과되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과세로 변환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과세로 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비과세로 던지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실기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거 제가 전산세무 2급 유분 93회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다음 그래서 그냥 비과세로 낼 겁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구분을 한번 해보면 나와 있는 게 기본급만 딱 봐도 신영욱 씨죠. 신영욱 씨는 기본급만 딱 봐도 이 사람 지금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가 안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급 딱 치자마자 컴퓨터가 이거 비과세로 냅둬도 컴퓨터가 과세로 자동으로 바꿔줄 거예요. 다음,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있죠? 요게 이제 안에 제가 적어놓은 비과세 얘기 없는 얘기신데 지울게요. 필기할 자리가 없으니까. 직무발명보상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 소득인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근무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가고요. 다음에 퇴직 후라면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가셔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시죠? 그럼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가 돼요. 되셨죠?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요거에 대한 추가 설명은 제가 프로그램 쉬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평가 문제들 한번 쭉 훑어보면은 사원 등록에 가서 생산직 비과세 여부를 설정하라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원 등록에서는 보통 총급여로 맞추는 거거든요. 월정액은 컴퓨터가 급여 자료에서 골라주는 거고. 그래서 총급여가 5천만 원이시니까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되셨죠? 사원 등록에서도 비과세를 부로 맞추셔야 돼요. 다음 수당공제 하시는 거는 요거 구분하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3번 10월분 급여자료 입력하라 그랬죠? 입력하시면 되는데 급여상여로 맞춰놓고 하래요. 상여가 있죠 지금. 다음 그러고 4번 10월분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식부서 작성하는데 여기 보면은 전월 미환급 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챙겨주시면은 입력하시기가 준비가 된 거고요.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연말정산이네요. 자, 연말정산 자료는 이제 아래 있죠. 자, 그래서 연말정산인데 일단 부양가족 현황이 나왔어요. 근데 부양가족 현황을 보고서 평가 문제에 사원 등록을 수정하세요 이런 말이 있는지부터 챙기셔야 돼요. 근데 사원 등록 수정하란 말이 없죠.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맞는구나. 그럼 이걸 보고 아래 걸 판단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부양가족은 모두 공지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자는 없다. 소득 다 없대요. 장기주택 이자 상환액은 세법상 소득세법상 공제요건을 충족한다. 오케이, 요거 하나 챙겨주고요. 다음 그러고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AT 소득세는 연말정산은 탭을 나눠서 치시죠. 전산세무처럼 그 연말정산 입력 탭에 정산 입력 탭에다 그냥 다 때리시면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나눠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으시고요. 다음 그러고 이제 아래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의료비죠. 의료비 누가 지출했냐면 이지영 씨예요.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연령, 소득 볼 필요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자는, 되셨죠? 판단해 봐야 되는 자 전부예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됐더라도, 판단해서 안 됐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판단해 봐야 되는 자면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영 씨는요, 위에 올라오면은 배우자죠. 게다가 기본공제 대상자도 됐어요. 지금 되셨죠? 그럼 연령소득 전부 다 통과했다는 얘기니까 원래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뭐 안경도 없죠. 다음에 산후조리원도 없고 둘 다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비 455만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리고 아래 내려오시면요, 공지훈 씨가 지금 지출한 대상자가 공지훈 씨죠? 그래서 전부 다 본인 거예요. 공지훈 씨가 지금 공지훈 씨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둘 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장애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가능하고요. 174만 5천 원 다 치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가끔 이러신 분들 있죠. 책에 보니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100만 원이 한도인데 100만 원을 끊어쳐야 되나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한도 부분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시면 혹시 이게 궁금하시면은 정 선생님의 93회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아마 제가 얘기를 할 건데 100만 원에 이제 들어가시는 그 한도는 컴퓨터가 판단을 해요. 되셨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도 판단해야 되는 거는 안경이나 이것도 이제 AT에서 설정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설정하시면은 자동으로 AT 프로그램에서 걸러주고요. 다음에 산후조리원도 AT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복 구입비라든가 아래 내려오면은 교복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사람이 이제 한도를 직접 단추를 눌러서 끊어줘야 되는데 되시죠? 혹은 아니면 금액을 한도 내로 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한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장기주택 차입금이시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그럼 위에서 된다라고 아까 챙겨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연간 합계 다 칠 거예요. 소득공제 대상액이 480이니까. 그러고 고정금리 앤드 비거치식이거든요. 그리고 30년이에요. 상환기간이. 요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챙기셔야 돼요. 다음에 최초 차입일자가 2012년이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챙겨 놓으시고 입력하시면서 고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 소득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